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두 분이 제가 같은 방송에서 앞뒤로 출연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 네. 함께 방송하는 거는 처음 예, 보는 것 같거든요. 처음입니다. 네. 요즘 대세인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늘 방송으로만 뵙다가 같이 방송해서 좀 영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그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방송하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각오로 왔거든요. 네. 제가 남천동 네. 이런 포맷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원래 개그기가 있어서 아 진짜 이거 은근슬쩍 한번 불러달라는 신호인데. 아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저녁 방송에 있어서. 저희가 한밤중에서 대부분 게스트를 초청하려고 해도 대부분 술 드시고 있을 시간들입니다. 아니, 진짜 10시, 11시. 농담이 아니고 네. 밤 시간대에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남청동 방송 시간과 겹쳐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무모한 분들입니다. 요즘 보면 대부분 다 시간을 많이 옮겼던데 네. 겹치는 분들도 조정을 해버리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오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10시, 11시를 2년 전에 선택한 이유는 형들이 하던 시간을 다 피해가자. 밀리다가 자정 넘기기 직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이제. 야, 근데 네. 지금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민주 진영에 사실 유튜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예. 유일하게 사장 남천동은 보니까 동접자도 그대로 유지, 조회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영팀이 어렵거든요 지금. 예. 아, 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아유,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온 방송을 이제 하루 종일 다 도시고 박성태 실장님 같은 분들이 정확한 얘기를 낮에 다 해주시고 밤에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천취층이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잔다. 네, 샤워할 때부터 그냥 켜서 틀어놓고 잠든다.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각 잡고 듣는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 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밤에 유튜브를 하나 해볼까 아, 진짜요?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남천동이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뒤로 가자니 이게 이제 제 나이도 네. 생각해야 되고. 결국 방법은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가 어디 다른 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야지 흔들어 버릴 때 우리 박성재 시장이 확 들어오시면 네. 혹시 그 방송의 빈 공간을 제가 뭐 잡을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밤에 피는 장미 뭐 이런 컨셉으로 시사와 뭐 밤에 피는 이런 장미. 이런 걸 한번 기획을 이런 건 나한테 맡겠다 했었는데 네. 남천동이 네. 워낙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피청구인 피고인 윤석열인데 최근에 보니까 옥중에 있을 때하고 달리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원래 성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정이 네. 오지랖퍼에다가 일단 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엄청 절묘하게 조언을 했겠구나. 이거 대통령님만 조용히 있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재판관 다 해놨으니 떠들지 마십시오. 요 정도 아니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야,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언사를 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아, 정중한 멘트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누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닥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실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당신이 나가서 어저 집회를 나간다거나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처음 구속되기 전에 영상 편지 쓰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짓거리를 또 했을 때 국민들한테 훨씬 더 큰 공포와 자극을 줄 수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억울함만 내비쳐라. 네. 대기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만나든 연락을 하든 아니면은 국민의힘 의원한테 뭔가를 보내든 가만히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조언을 정중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앉혀놓고 크게 혼내며 하지 않았을까. 대신에 이제 술은 무한으로 공급해주겠다. 조용히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미치광이 바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이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뭘 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지금도 대통령이 보는 이 세계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세계예요. 그래서 무슨 본인의 말이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피해망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피해망상 세계.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일관되게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망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각각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치광이 바보다. 그렇게 하고 치부를 해야 돼요. 네. 어차피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인이 왜 저럴까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리고- 뭐 네. 본인의 생각이 지금도 본인의 계엄이 어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한 어떤 구국의 운동이었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망상이 뇌 속 생각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실질적 위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로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와서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작년 말에 김영두 재판관이 네. 이 탄핵 관련된 윤석열 탄핵 관련된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때는 지금 두 명이 추가로 임명된 두 명이 임명되기 전입니다. 6인으로도 충분히 여러 헌법 소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풀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미치광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차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이제 군인들도 잘 움직였긴 했지만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국민들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사과를 했다면 전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탄을 하면서 탄핵까지는 안 가게끔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렇네. 생각이 좀, 네. 좀 그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치광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게 만약에 사람이 일단은 누구라도 죽진 않았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들은 역이용해서 사람도 안 죽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군인이 다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다음날 와서 울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탄핵 안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엄권은 네. 계엄권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내란은 잘못된 거지만 계엄권은 있잖아요. 명시된 거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전시와 준전시 상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다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치광이라서 반성해서 천만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했으면은 네. 진짜 우리 국민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뭔가 압박 또는 회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저는 아마 탄핵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내란범 형사재판할 때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치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건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네.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섬뜩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추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헌재 선고 일정이라는 게 우리 너무 상식 밖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이견이 탄핵 파면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이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정리. 예, 네. 그렇죠. 물론 재판관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 재판관이 예를 들어 A 씨가 자꾸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 형식 이게 국무회의였냐 간담회였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 친구는 자꾸 이게 국무회의라고 하네. 그럼 저 친구는 인용하냐? 뭐 그런 불안함들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5개가 있잖아요. 네. 저는 2가지 사유, 예를 들어 국회에 군인대를 난입시켰고 그렇죠. 그거는 심판정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했어요. 내가 들어가라고 했다. 280명. 그러니까 원래 그때 좀 웃긴 코미디작 같은 장면이 국회에 들어간 게 280명이고 본관 안에 들어간 건 한 10몇 명 되지 않느냐. 근데 김용현 장관이 좀 정정해 줬죠. 네. 네. 아니요 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 깎아봤노 뭐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들어가라고 시켰다는 거고 또 하나 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간 것. 이거는 국헌문란이거든요.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2가지 네. 사유만으로 명백하다고 봐요. 다만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 홍장원 메모 이런 것도 정치인 체포 네. 이게 사실 실행 자체는 안 됐던 거여서 완수가 되진 않았던 거여서 재판관들끼리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보수의 패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주장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5대 3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어요. 네. 그게 여론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재판관 빼고 아무도 그 안에 정확한 걸 모른다.
그건 장담하고 추정컨대 하나 재판관들도 서로 잘 모른다 지금. 서로 의견을 네, 의견을 평의만 했기 때문에 네. 저 친구가 지금 기각을 할까 인용을 할까 뭐 몇 분 인용을 해도 저 양반 기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전 잘 확신할 수 없는 네.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나와서 무슨 5대 2대 1이니 무슨 설탕들 풀임 하나니 이딴 소리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네. 거고 아까 이견 있고 또 그 전국에 구구들은 다 끌어모아서 모아서 지금 거리에서 떠들고 광장 있잖아요. 정치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쓰고 있다. 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기각 결정문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박근혜 때와 같은 듯 다른 게 저는 약간 이제 올림픽 양궁의 팀전과 개인전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팀전과 개인전.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팀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부친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였고 그리고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정권 때 경호처에 처음 다시 군인을 데려왔어요. 이건 군사 정권을 상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들이 팀전을 해서 같이 포인트를 쌓아서 금메달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은 개인전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가 더 멋진 명문을 쓰려고 하거나 또는 더 정확한 포인트를 내가 쓰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안에 주문전에 네. 마지막 피청구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이 전까지 오는 이 문장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 싸움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국회에 유리창을 깬 걸 전 세계 시민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도 냈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전 한 포인트 한 포인트로 서로 쌓아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좀 적당히 하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의 행위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입이 아픈 상황인데 특히나 간단히 표현하면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오라고 했더니 공문도 안 받아. 그리고 예를 들면 영장되고 구속된 다음에 또 조사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감정을 심어줬겠습니까? 저는 이제 법꾸라지 그런 것보다 그냥 일관돼요. 미치광이 바보예요. 미치광이 바보를 법꾸라지까지 하는 건 좀 높여서 전략적이라고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길이 장애물들이 일으키는 길이 있으면 법꾸라지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윤은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신경 안 쓰고. 음. 그러니까 법을 잘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국가설에 대행해 싸우고 있는데 무슨 뭐 체포영장? 뭐 나를 체포해가? 헛소리 하지 마. 야 총으로 쏴서 막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999999가 한 줌 한 줌 다 모여서 지금 거리에서 나와서 떠들고 있게 되는 효과가 약간은 상승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단견일 수 있는데 분명히 윤석열이 그때까지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는 그런 미치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 본인이 검사로 일하면서 아무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제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거기서 풀려나는 감정을 느낀 다음에 혹시나 그걸 조언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 전에 있는 네.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 친구라고 하는 석도현도 정확하게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안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합류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하나가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으면은 네. 해주지 않았을 게 본인한테 그렇죠. 터진 거죠. 어떻게 네. 잭팟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조언을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저랑 같이 영입 인사 때 얘기해 주신 건데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파괴한 자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온갖 법적인 내용을 들어서 너네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잡아왔으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서 나를 구금하거나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온갖 법정을 다 들고 온대요. 지금 윤석열이 잡히고 보니까 야 법정 다시 가져와봐. 내가 지금 체포됐는데 이거 풀려나가면 뭐 있어야지? 체포영장 적부심해야 되나? 네. 구속영장 구속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일이. 법전을 뒤져보면서 일일이 오랜만에 법전 뒤져보면서 내가 빠져나갈 틈을 어떻게든 찾고 있는 과정도
저는 같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데 그 윤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윤의 주변인들. 비상계엄 할 때 보잖아요. 이분이 국회 해상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오해했죠. 네. 네. 그러 보이죠. 왜냐면 네. 이분은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87년 개헌하기 전에 이분이 사시 초반에 공부할 때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시 된 것도 얻어 걸린 거다. 그러니까 옛날 헌법으로 공부했다 그냥 걸린 거예요. 중간에 헌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건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갔지만 법에 대해서 잘하냐? 전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석방된 거는 얻어 걸린 거다. 얻어 걸린 거다. 변호인들이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변호인들은 뭐 처음부터 아마 석동현, 윤곽근 이런 분들이 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다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서 구구들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뭐 헌재에서 이분들이 했던 거 법원에서 했던 얘기 보면 오히려 민심과 멀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다만 민심과 멀어지만 구구들은 뭉쳤어요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지만 계속 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빠져나갈 길이었기 때문에 받은 게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이건 지기현 부장판사가 네. 그냥 석방해줘서 그 운 나쁘게 이게 걸려서 그런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뭐 기술 썼다기보다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해서는 네. 안 될 일을 하면서 이게 얻어 정말로 걸렸다고 해서는 봐요. 안 될 일이라는 게 우리 법조계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의 민의와 어긋나 그냥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판단이 일단은 계산도 후에 틀렸다라고 나오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 오히려 시간이 남는다라고 국회에서 그렇죠.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맞든 안 맞든 사실은 우리가 늘 누군가를 구속할 때는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중대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애초에 저는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공고 또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결과가 안 바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풀려나서 그런 거예요. 안 맞아요. 풀려난 상태에서 감옥에 있는 상태로 조금 지연되면은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 처음에 한덕수 탄핵안을 밀어 올릴 때도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람은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은 하겠지. 그래서 최상목이 꼼수로 3분의 1을 임명할 줄 우리가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죠. 어쨌든 두 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덕수가 기각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기각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공포감이 공포감이 너무 맞아요. 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월 18일 뭐 이제 헌재 두 분의 재판관 퇴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8일 날 얘기하고 퇴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풀려 있으니까 내란 수계가 풀려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불안한 상황. 그리고 지금 경북 지역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눈이 좀 돌아가 있는 상황. 당연히 헌재를 압박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화마로 전 재산을 잃고 있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돌아가서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이 부분은 네.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고 저는 엄히 문책해야 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좀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런 윤석열을 풀어주겠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1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내란죄 가지고 자꾸 저쪽에서 떠드는데 이게 뭐 과연 대통령의 이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떠드는데 이게 나중에 얘기될 것 같아.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탁구로 치면 이렇게 탁 서브를 넣은 거예요. 자, 나는 일단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좀 앞으로 이걸 정리해줘라고 수사기관에 얘기할 테니까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네. 구속 취소시켜줘.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심, 3심에 대법원까지 어떤 항고를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뭐 넘어가 상급 법원의 대법원까지 판결을 네, 판단을 받아보면 그럼 본인이 편안하게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으로 서브를 딱 넣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그냥 받질 않은 거예요. 졌습니다 그냥. 예. 왔네. 아유 이렇게 그럼 심우정 총장이 네. 정말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다르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법에 명확히 있는데 헌재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그게 헌법 위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약간 머리 썼는데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내가 막 꼭 옳다는 게 아니라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보자는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검찰이 안 하면서 모든 문제가 꼬여버린 거예요. 심우정 총장이 뭐 의리를 지키려고 했든지 네. 검찰총장이면 본인이 다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다 꼬여버렸다. 네.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으니까 국민들이 네. 불안해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헌재에서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일부 기각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하지만 네.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네.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2-1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하가 2명, 기각이 김복형 재판관 1명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법조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임명하는데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식한 것은 한덕수를 기각할 때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탄핵을 시켰던 네네, 것이고 탄핵시켰죠. 네. 최상목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거 본인들이 결정해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김복형 재판관이 이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미 내렸던 거에 대한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입니다. 상황적으로 각하 2명은 아예 각하니까 본안에 대한 판단 안한 의견을 거고. 아예 얘기를 안 내버린 네. 거고 한 명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본 거나 다름없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5대3 대드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빡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복형 재판관도 맞다. 이거 윤석열이 임명했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한덕수에 대한 내용이 좀 화가 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래도 좀 달리 보고 싶긴 합니다. 한덕수 탄핵안이 올라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최상목을 올릴 때는 지금부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네. 계속해서 이 사람 압박하고 저 사람 압박하고 국무회의에 들어간 장관을 전부 탄핵하겠다라는 이런 압박 카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공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인용할 때는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수호의 이익이 그 혼란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또 중대한다고도 아니라 조건이 생기면 어쨌든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 혼란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네. 혼란서보다 얘를 없애야 우리 헌법 질서가 더 수호되겠다. 이게 압도적으로 클 때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을 선출한 게 12월 26일인데 27일 날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절차상 그러니까 파면 인용까지 가긴 무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각을 얘기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네, 나머지 4명도 예를 들어서 네. 뭐 권한 대행이랑 이미선 재판관 다 똑같이 그게 시간이 너무 하루면 아니다 이렇게 냈고 근데 제가 더 눈여겨 본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제 예상이 틀렸었는데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을 내리고 자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우리는 좀 법적 상식에 맞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정파적으로 나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윤석열은 대신 이건 네. 너무 명쾌한 파면 인용입니다. 탄핵 인용입니다. 이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계선 또 김복형 재판관 의견이 완전히 또 갈리잖아요. 완전히 네. 극단에 갈려 그런 있죠. 내부에서 네. 이견들이 있다. 인용기각. 그렇죠. 헌법재판관들끼리는 사회가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평의 과정에서 할 줄 알았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김복형 재판관의 그 기각 얘기에 그 부분이 전 눈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1시에 그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56분에 땅땅땅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을 해요. 그 아마 뭐 한두 시간 뒤에 통지를 했겠죠. 근데 김복형 재판관 의견은 통지 전에 거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작위
네. 아니다. 네. 통지한 다음에 얘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뭐냐면 어떤 살인범을 잡았는데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풀어줬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징계 재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거기서 그렇게까지 그 시간 통지 전후를 따져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있었나? 이 양반은 그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그러니까요. 표현한 건데 네. 징계 재판에서 그걸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리가 뭐 징계위원 할 때 절차를 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놈 나쁜 놈이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걸 보고 아 이분이 까탈스럽구나.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파면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봅니다. 명쾌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혼란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 정황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흔히 말하는 찌라시 밭글이 돌았어요. 헌법재판소 복도에 여성 2명의 고성이 다른 층에 들릴 정도로 싸운다. 이게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성 2명 누굽니까? 김복형 정계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거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 측에서 돌리는 또는 용산 측에서 돌리는 밭글처럼 보이는데 원하는 바대로. 네, 그러니까 정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운다는 밭글이 돌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결과 때문에 한덕수를 이 정도로 파면하면 최상목도 탄핵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인데 이주호도 유명하면 이주호 탄핵 그럼 줄탄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탄핵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는 보냈다. 그래도 대선은 총리가 관장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라도 해줬어야 된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명쾌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사인을 줬어야 된다 봅니다. 아니 덧대가지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친절함을 좀 촉구하고 싶은 건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의 결정문을 통해서 적어도 윤석열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예단할 수 있는 힌트를 좀 더 자세히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한덕수 역할이라는 걸 설명하면서는 분명히 불법적인 국무회의였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꽁꽁 싸매고 숨긴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법대랑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하다 보니까 판결문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자료 조사하다 보면 판결문을 보게 되는데 항상 대부분의 판결문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하면 이 사람이 저지른 짓에 이게 과연 범죄냐 아니냐 이걸부터 보고 그 사람이 이게 범죄냐 아니냐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짓을 저질렀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정의부터 내려요. 그렇죠. 네. 보통 대부분의 제가 본 맞습니다. 데가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양반이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구배영 앵커님이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품격 있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의 관련은 재판 그 판사들의 관련은 이 비상계엄을 열렸다고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형식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이걸 먼저 규정을 하고 이건 불법적이야. 그러면 그다음 판단해 봅시다.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냐 아니냐.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의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실질성이 있었는지 그렇죠. 없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못했다. 그게 저는 약간의 힌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비상계엄 이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에 맞는 거였냐 아니었냐. 예를 들어 부서도 안 했고 5분 만에 이루어졌고 한덕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이었다. 네.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탄핵소추 사유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인용되냐 아니냐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미 너무 명확한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서늘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비상계엄은 이 시기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전 연쇄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건의 연쇄살인 있고 한 건에 살짝 점유이탈물 횡령, 점유이탈까지는 아니고 그냥 절도가 네, 있다. 절도. 네. 이건 절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미
국회 난입, 선관위 난입으로 끝났다.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이견은 있는 게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 세 사람의 공통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파면 결정은 내려줄 것 같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두 분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내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워딩이 있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면서 네. 굉장히 열일할 것처럼 길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이것도 블러핑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칼을 갈고 온 것인가 좀 헷갈려요. 근데 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의 DNA는 판때기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유능한 정치인들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랜 시간 공무원만 맞아요. 생활해온 네. 사람들은 칼을 차고 뭔가 큰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하더라도 실패했습니다. 전 최고의 아웃풋 정도가 이제 이회창 정도 했다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외에는 공직자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진실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나의 안위를 조금 보장해달라라든지 네. 나 공격하지 말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한덕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황적으로 총리가 계엄에 가담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주는 척하면서 탄핵시키고 내란 재판에 같이 세웠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네. 지금은 열일할 것처럼 보이면서 얘기 하셨지만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돌아와서는 뭐 저는 똑같이 뻗댈 거고요. 윤석열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네. 저는 그 어느 정도의 블러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에 이제 다른 관료를 했던 분이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아 예. 네. 정말 기름장어는 저는 한덕수 한덕수다. 총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1970년에 처음 공직을 시작했는데 지금 2025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공직자들이 폐쇄 이분을 완전입니다, 모델로. 완전히. 예. 네, 저는 이분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살 사람이라고 봐요. 살아남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을 롤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살아남기만 해요, 본인이. 그래서 몇 분 저는 뭐 한덕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냥 힘센 데 가서 정권이 바뀌어도 네. 아주 잘 버틸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좌우가 협력해야 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맞아요. 앞으로 위로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좌나 우 쪽으로 보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좌우가 협력해서 답을 내주지 않는 한 난 그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난 하지 않겠다라는 난 네. 선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예를 들어 통상이든지 뭐 이것만 하겠다. 네. 절대 정치적으로 그건 뭐냐면 근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중간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좌든 우든 어느 때는 어디가 맞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야 될게 네. 있잖아요. 우가 맞을 때도 있겠죠. 좌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직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내가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말라. 일단 이 상태에서 모든 걸 스탑하고 주장하는 우 국민의힘 편을 실질적으로 들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한덕수라는 사람은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행정가 스타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이고 한덕수 기각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일부 불안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 결론이 더 쇼킹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 영장을 예. 그 검찰이 앞에 꺾은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법원도 꺾었습니다 이게. 이거는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아까 전에 네. 대통령 조용히 시킨 사람이 전방위 로비를 어디선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검찰은 사실은 이제 이미 한번 사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시항고 포기를 하면서 신부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의 네. 수뇌부 누군가는 적어도 비화폰을 받은 사람은 내란 주임부 종사자라고 강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에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네.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란 수괴급 또는 이제 내란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어차피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의 친구인 노상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김성훈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혐의점이 다 드러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다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법원 내부에도
심우정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요해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김성훈에 대한 수사가 내란죄 여백을 밝히는 쉽게 얘기해서 이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연결 형태라든가 더 나아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도 밝힐 수 있는 키였기 때문에 그렇죠. 김성훈에 대한 신병 확보가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꺾인 겁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존중을 해요. 하되, 네, 저는 요건 늘 붙여요. 안 붙이면 혼나니까. 의뢰멘트. 네, 그래 이제 접두사처럼 쓰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저 뭐 계속 경호처의 그 김성훈, 이광우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여러 네. 방송에서 해왔고 그런데 약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비아폰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은 내란 혐의예요. 맞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과 혐의에는 보조적으로 되지 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문제가 법원 판단에서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건 경호처 수뇌부가 아마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는 뭐 이 보도도 됐지만 당시에 내란이 일어날 비상계엄을 네. 하는 날 음. 그때 본관에서 국무회의 형식을 띈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있던 기존의 본관 담당 경호처 직원들이 바뀌어요. 이광우가 바꾼 거예요. 비밀이 새나갈까 봐. 2시간 전에 바꾸고 이런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자들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비아폰 불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수사가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아. 증거인멸이나 구속시키기는 애매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초기부터 했으면은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도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적게 평가됐다. 나중에 네. 검찰이 영장을 3번이나 반려하면서 이거 웃기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이미 공무가 집행됐으니 없다. 아니 그러면 뭐 죄진 다음에 이미 끝났으면 얘 구속시킬 필요 없어. 이미 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 뭘 네. 굳이 구속시켜. 이 논리거든요. 말이 안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 저런 게 나오거든요. 주거지가 안정돼 있다. 네. 이게 도주료였고 어디 그렇죠. 특정된다. 네. 주거지가 안정.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주거지가 불안정. 서민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범죄인들 중에서도. 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속인 거야. 근데 뭐 높은 놈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주거지가 네. 몇 개 되는 데도 있어. 집이 몇 채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거지가 안정돼 있다고 하고 영장 발부가 안 돼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잘못됐다. 한 가지 이게 구경에 또 이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지에서 다른 게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성훈 차장 아, 주거지에서 그 다른 게요? 범죄 혐의와 관련은 없는데 네. 무슨 문제가 좀 있는 이건 얘기하면 아, 안 되죠. 진짜로요? 아, 뭔가 좀 새로운 끝나고 제가 내용들을 우리 알려드릴게요. 박성태 그 실장님이 아는 분위기인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 방송의 흥행을 위해서 안 돼, 좀 더 안 힘을 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발장을 네. 사진첩 같은 게 발견됐네요. 네, 대충 힌트 하나 주죠. 발견된 게 사진첩. 그런 비슷한 건데 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주거지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묘하고 위험한 얘기 같다는 추측이 들어서 일단 일단은 좀 폰을 몇 개를 압색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개인 비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라는 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얘기입니다. 담겨 있을 수 있기 남천동이었으면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달리고 싶은데 참게 되네. 제가 아니, 최대한 경향신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진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오찬수 평론가 보니까 막 나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주 아니, 브레이크. 아니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호위무사도 이제 깜빵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안정 속에서 지금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야 당연히 그가 직무 복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는 여전히 한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우리 알전에 입히 알려진 것처럼 계엄을 또 안 하리란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2차 계엄에 대한 정황도 너무나도 컸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즉시 하지 않았었죠. 몇 시간 동안 이제 걸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증언들이 좀 충분히 나온 상태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직권이 없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이 없는 노상원에게 전화해서 상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노상원 씨가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계엄에 대해서 시도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나와서 네. 북한을 위장해서 남한이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인터뷰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이 정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환의 위기 쉽게 얘기하면 네. 외환의 위기를 조작할 수도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계엄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네. 다른 방식으로 나쁜 행태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이랑 이제 네. 할 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내란죄 철회, 내란죄가 아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대놓고 시장님 그런데 검사 홍준표가 아니라 정치인 홍준표, 대선 주자 홍준표로 보고 묻겠습니다. 네. 자, 내란죄부 따지지 말고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네. 대답을 못해요. 저는 오늘 뻐끔뻐끔 보더니 내란죄는 그 폭동이 들어가면 옛날에 인천 사태 요 정도는 소유죄 들어. 아니 그건 됐고요. 변호사들이 그런 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탄핵을 기각해온 홍준표 시장도 말을 못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기각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 돌아오면 제일 놀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건 계산이 이러면 나가린데? 그 아니 신세계에서 최민식 씨가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명대사. 예. 홍준표 시장이 이러면 그래서 엇갈리는 게 탄핵은 분명히 기각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멘트가 한 문장에서 나와요. 한 단락에서. 아니 네. 연장선상에서 이제 정말 돌아오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피해 복수국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예. 여러 인물들 중에서 어떤 정치인이 네. 그의 복귀를 가장 떨고 있을까요? 정치인 전에 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홍장원 차장 아, 그렇죠. 제일 네. 먼저 잡힙니다. 그렇죠. 네. 홍장원 차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슬픈 건데 1차 말도 안 수거 되는 대상이 거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 뭐 이재명 대표 다 음.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일단 나왔고 두 번째 만약에 풀려났을 때 새롭게 작성될 수거 대상 하면은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호는 바로 들어갈 걸요. 이 사람 이름 어떻게 빼놓습니까? 아니,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죠. 그 옆에 이제 부승찬 의원 들어갈 거고요. 홍장원 차장 아까 언급했었죠. 그리고 아마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같이 일했는데 대답을 자기 원하는 만큼 잘 안 해준 신원식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 올린 우리 남천동 멤버들 잔인하게 죽을 겁니다. 아니, 선배 생각 어떻습니까? 남천동에서 일단 이사는 저쪽에 이제 어디 좀 캄보디아 한쪽 숲속이나 이런 쪽으로 오두막집에다가 약간 인터넷 잘 되는 대로 정도전처럼 그냥, 예.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방송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사실 네. 자, 정말 가능성은 0%라고 보고 만약 그러니까요. 돌아온다면 네. 일단 시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겁니다. 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3.1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 일제 사람의 목숨도 그냥 우습게 하는 일제 앞에서 3.1 운동을 하고 이승만 때 4.19를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군부에 정한 5.18이 있었고 또 부마항쟁 있었고 예, 87년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실용적이지만 원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윤석열 정권이 네. 오래 못 버팁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경찰들도 거기에 저항할 거고 이번에 군대도 알았잖아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만 미치광이 바보인 채로 돌아와서 좀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친 짓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정권이 무너지지만 그 중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돌려보내선 안 되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미치광이 바보인데다가 피해망상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입법부, 사법부, 언론 모든 곳에 대해서 네. 자기가 이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덤빌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이분들 대학 나왔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실 후유증보다도 뭐 일단
2024년에 군대를 동원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친위 쿠데타를 한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 이거는 기본 상식의 문제고. 네. 예, 물론 일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아니 기각돼도 승복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거는 이성을 한참 벗어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추가 대상에 추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 조중동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에다가 네. 하단에 책 광고 내신 분들, 그러니까 대선을 대비해가지고 예. 오세훈 서울시장 네. 다시 성장이다 책 냈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책 냈습니다. 그런 예. 광고들을 무려 지면 하단에 크게 빽빽하게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윤석열이 돌아오지 못할 걸 예상하고 네, 책을 그렇죠. 준비하고 책을 그렇죠. 내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이게?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 보수 인사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정규제 조갑제, 아 그러네요. 네, 김진, 김진,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위험하죠. 한동훈 멀리, 대표. 멀리 가야 되면 핸드폰 안 터지는 대로 가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바로 이제 수거 대상보다는 데려와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써먹을 겁니다. 모욕 준다. 예, 예전에 그 정치 깡패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돌렸듯이 너 인위적으로 몸에 붙인 거 다 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모든 거 키높이 구두에서 내려와라고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네. 곧바로 하지 않고 굉장히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한동훈 대표도 네, 절대.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책 썼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친한파잖아요. 맞아요. 예.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2심에서 차 이러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1600만 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 우리는 기각을 발해야 된다. 야,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저는 그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여기에 한동훈 맞아요. 대표도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게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입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 못할 건데 맞아요. 네. 그러면 박정훈은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이게 대선 승리만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건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고 뭐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일단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네. 단죄하는 일은 별개지요. 그거를 근데 이른바 친한 개들은 그 논리는 받아들였었거든요. 대통령의 탄핵과 맞아요. 뭐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반발 이건 별개다. 이건 따로 비판할 수 있지만 탄핵은 돼야 된다가 친한파 입장이었거든요. 박정훈 의원이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그래, 거거든요. 고액, 양심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양심이 이상하 털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또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십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무죄 선고 이후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다 최원근 그 조기 정도로. 대선 열린다고 한다면은 네. 청신호다 파란불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측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측에서 만든 게 이제 사법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그렇죠. 것이다. 네.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통계인가 나왔어요. 4건 있다고 합니다. 4건. 그러니까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2% 전체에서. 돌아올 확률이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데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대부분은 성범죄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제외한 형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유죄 취지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도 지금 대권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뭐로 모욕을 주죠? 뭐로 이 사람을 더럽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날개를 네. 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다가가서 하루빨리 국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은 얽혀있는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마치 같이 가는 문제처럼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 축이 아예 잘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죠. 그렇죠. 물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대선 시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기와 그다음에 대선 일어난 시기와 관련된 요게 좀 연동이 되는 거지 재판 자체는 완전 별개였죠. 별개였는데 저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처음에는 무죄가 네. 나왔고, 근데 제가 처음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김문기는 이건 다 무죄 나와야 되고 골프든 뭐든 다 무죄 나와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했고, 자 백현동은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일 수도 있다. 그런데 거짓말을 무수히 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장모 땡전 한 푼 안 벌었다. 네. 이거 보니까 동전을 안 받고 이렇게 채권 같은 걸로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는데 다 네. 개뻥이었잖아요. 음. 그러면 이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않고, 자 윤석열 대통령 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하나도 기소조차 않고 오히려 수사심의위에 가서 아 이건 기소하면 안 돼요 검찰이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놓고는 이재명 대표는 뭐든 하나 걸려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게 과연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전체 정의에 맞느냐 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할 때는 처음에 1심 때부터 80만 원 정도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 관측이 좀 비슷했어요. 네, 솔직히 사실 말해서 그게 맞지 기자들 같은 않느냐. 경우에는 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징역형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예. 근데 2심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판결문에 설시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걸 암묵적 그 은연중에 얘기한 게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2018년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제 그 대법원 판례 맞아요. 예. 그것까지 인용을 했었잖아요. 정치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였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근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 때 그걸 법을 없애자. 그거는 너무 이제 규칙이 이상해지니까 그건 아니지만 검찰이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네. 요 놈은 내가 죽이겠어. 그리고 해서 무조건 다 걸면 저는 사실 그런 법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약 없애기는 그러면 네. 요 부분만 유죄다. 그것만 하지 마라. 아예 딱 그렇게 정한다든지 되게 엄밀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2심 재판부가 좀 맞아요. 강조를 네. 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건만 본체만 보더라도 저는 그런 게 예를 들어 오창석 평론 같은 경우 정치 활동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네. 대중 앞에서 말할 때 그러면 꼼꼼하게 써진 대로 읽어야 됩니까 원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원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네,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검증을 네. 잘 해도 원고를 잘 쓰고 와도 이렇게 쭉 읽다가 나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원고에서 벗어났을 때 딴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특히 낙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혹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고 이 법률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시작은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때 대장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뭐로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렇게 되는데 본체였던 대장동은 지금 수사 기록만 22만 쪽이에요. 이거 복사한 데만 수천만 원 든다고 하고 검찰 측 증인이 148명입니다. 성남FC로 번졌거든요. 이거 조사 내용만 14만 쪽입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 증인을 몇 명을 내세웠냐면 478명 선택. 이거는 사실은 478명 중에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나온 게 사실은 그 위증교 사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김병량 시장의 보좌진 네.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결국 그것도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진 것이 결국 윤석열 씨가 얘기했었던 검찰 조사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걸려서 수사가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끝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재판 출석만 85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 동안. 그러니까 85일이 그날 일정이 마비가 된 상태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 정권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적 제거를 위한 보복 수사를 감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정당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낙선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함부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거짓말했다라고 쉽게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사법적으로 촉급한 부분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달릴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대선이라는 게 만약에 가시화돼 치러진다고 한다면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조건상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 수밖에 없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유리해졌죠. 네. 왜냐면 특히 사법리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경선에서부터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법원이 언제 선고할지 모르잖아요. 음. 유죄 나오고 만약 대법원에서 선고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갑자기 유죄 나와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냥 국민의힘이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은 없어졌다. 근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신중해야 된다. 좀 행동이라는 걸 조심스러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박지원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골프나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본선을 놓고 보면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것, 유죄가 안 나고 무죄 판결 받은 것이 약간 정도 플러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불안감이 없어진 건 상당히 됐고 그래서 네. 경선이 그냥 이재명 대표로 되는 거는 예전이 80%였다면 지금 뭐 95%. 네. 그럼 본선은 저는 예전에 한 80%였다면 지금은 한 85, 87? 왜냐면 어차피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유죄 무죄에 맞아요. 따라서 크게 그런 거 상관없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대선은 이번 경우 양자 대결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사실 양쪽에 5라고 잡으면 약 10% 여기서 누가 더 끌어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 무죄에 따라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네. 없는 예를 들어 약간 이쪽에 뭐 한 2, 3%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정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금도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 네. 본선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제가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고요. 아, 네네.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 유발 하라리 교수랑 네. 또 토론을 길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선거 당일에도 항소심 선거 당일에도 알래스카 주지사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동선을 짜거나 일정을 짜는 사람 중에 뭔가 좀 특별한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은 코디네이터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네. 3월 14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게 3월 맞춰놨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3월 14일 이후의 일정인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네. 유발 하라리한테 전화해서 오늘도 좀 오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일정을 자세히 네. 보시면 3월 14일 이후의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비 경선이라든지 압도적 상황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네. 준비했던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건 있습니다. 김현종 임명입니다. 아 김현종. 김현종 특보입니다.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친미 그래서 맞아요. 네. 유시민 장관도 썰전에 나와서 너무 미국 말을 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그 당시에는 돌려간 느낌이 있어요. 통상교섭 본부장 하셨던 김현종. 네. 네.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사실은 나쁜 정치인이지만 상인의 끝판왕입니다. 현대차가 몇 조를 딱 쏘니까 여기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유리하게 한국에게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두 번째는 출근 이제 유발하라리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결국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표님이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게 할까. 그리고 삼성 만난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노동시간 조금 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맞아요. 좀 이제 다시 네. 쿨다운을 시켰죠 지금. 쿨다운을 네.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에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번 선거는 인수 없이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준비가 많이 된 대통령 후보로서 면모를 보이고 싶은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 중에 이 정도 지지율 중에 이번 떨어지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한 번이라도 찍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1등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 내일 당장 출근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유발 아래를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하면 늦어요. 이미 내일부터 인사 발령 바로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해야 되고 삭감된 R&D 예산 복구해야 되고 산불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데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문정부 때는 왜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가 몰려들어서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는지 왜 현장에서 김부겸 해양부 장관이 징영 해양부 장관과 현장에서 교대하면서까지 그 현장을 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저희 제작진이 지금 멘트 하나 쳤는데 네. 오창석 평론가 비서실장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네. 저희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인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유령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언론에 노출도 되지 않고 물론 소문은 풍성합니다마는 무성한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뒤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뭐 저도 이렇게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정보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아, 대신 대통령이 식사를 오찬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한다. 가까운 사람하고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김건희 씨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이거 일단 다 됐어. 내가 다 됐으니까 전보니까 다 됐대. 우리 선생님이 비싼데요, 약간? 다 됐으니까 자기 절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계란이나 말아줄까? 그래 그거 해.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현재 이 기각을 노리고 자중하고 있다. 기각을 네, 자주 그 정도로 하고 있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상간의 행각들이 아예 안 알려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가시권에 살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 폐간 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처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 잡혀간 다음에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물었던 부분이라든가 네. 그분이 분명히 숨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 압박 수준이 정보가 있어야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 통화 된다면은 네. 기각해줘. 이걸로 압박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잡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협박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정치랑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의료 행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전 오. 탄핵되고 나서. 네. 박근혜도 그때 청와대 의료 관련된 사람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가니 주사를 어떻게 하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말이, 않았습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동선 공개된 게 마지막이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주장 제기가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동선을 좀 공개해야 된다. 의료 행태 저는 지금도 높은 확률로 어떤 방식으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약간 자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음. 만약에 이제 옛날 구구 인사들, 구구 유튜버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 그러니까 구구 쪽에서 막 장사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여사가 절대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했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나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아니, 생각이 근데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름대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네.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 개혁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상민이라는 화자가 아니면은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지금 헷갈리는 선상이 좀 와 있거든요. 저는 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때려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장관 중에서 이렇게 목숨줄이 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 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날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날아갔어야 되고 이 사람의 실기가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사태 때도 공동 책임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행안부 장관도 들어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 있었고 컨트롤타워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내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길로 틀기에는 그냥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고 나왔었던 불리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리한 진술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간 근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평론으로 짚는 게 아니고 수사로 짚을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하간 그 이후의 대행들도 그렇고 건건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성벽에 가린 것처럼 다 막아줍니다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일단 구구에 전국의 구구를 끌어모아서 광장에서 그 숫자가 10만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놀랄 건 없어요. 그 종교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그런 면도 네. 있고 전국에 다 모인 거예요. 실제 구구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이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10만 명이 전세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랄 건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어쨌든 광장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회가 분열된
분열될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또 뒤에 더 분열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근데 더 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수습은 됐죠. 물론 국회 뭐 당직자들 그때 당직자들 만나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다 막았죠.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어떤 자가 어느 만큼 관여했고 누가 기획을 했고. 근데 지금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중간에 관련된 기록들도 예를 들어 비아폰 서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가서 비아폰 서버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의 다 조작해버리면 기록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심지어 직시항고단에서 가장 핵심 우두머리는 핵심이 그냥 우두머리죠.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질 않나. 관련된 수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과연 내란을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뭘 했냐.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주도하냐?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광장의 이상한 목소리에 힘받아서 주도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한 그 종국적인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움직임이나 시도 같은 것들이 정식적인 궤도에 오른 시점은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느 순간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직후부터 검찰은 틀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검찰은 그들의 권력의 개로 전락을 했지만 또 전락을 하면서도 모욕적인 일들을, 그 콜검이라고 하는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체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탄핵된 이후에 가장 달콤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벌여왔다, 요 증거를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 직후부터 네. 검찰의 거센 반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수사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네. 초에 모 방송에 공개 방송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여사가 무슨 장관 인사에 개입한 썰이죠. 확인은 저도 못했으니까 되게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정권 후반기, 저는 이제 올해 후반기 정도 되면 얘가 나올 거다. 왜냐면 권력 누수가 생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미친 짓을 하면서 이게 됐죠. 근데 아직 파면이 안 돼서 안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사와 그의 가족들, 그의 일당들이 벌인 부정축제나 네. 인사 개입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모가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냈잖아요. 당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졸업장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랑 그 영화에서 기생충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모든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위조를 뭐 300매덕이 있다고 위조를 해서 금융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뭘 못했겠어요. 저는 엄청난 부정부패들이 나올 거다.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정국을 관통하는 주요 인물 3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결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평론을 같이 해보셨는데 네.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어떠셨어요? 예. 남천동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 나중에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 시간대는 절대 범죄를 못하겠구나. 아니 저는 저희가 모셔야죠.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은 네. 두 분이 이제 처음 이렇게 또 만나시다 보니까 묘한 긴장감이 저한테 약간 전해졌어요. 두 분은 워낙 프로페셔널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서로의 이제 결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역시 아니, 고수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지식으로 예. 너무 털리면 안 되니까. 아니, 제가 긴장해야죠. 너무 팩트나 확실하시고. 네. 네, 저는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 별 너무 말씀을요. 확실하시고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 모시는데 전력만 다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이번 주 탐구 인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